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시티학회 추연수 기획이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날마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또 미래를 위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부탁받고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강연의 범위가 넓고 조금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강연을 하게 된다면 조금 쉽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 강연은 제가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해서 로봇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강연이다 보니 그에 걸맞는 강연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서툴고 어색할 겁니다.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강연 중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연 진행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조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중간중간 동영상이 있으니 보시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강연 로봇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주인님이 되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강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인님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집안이 가난해서 진학보다는 일찍 취업해서 돈을 벌려고 상고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은행에 합격하고 2학기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 1979년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 공부를 했습니다. 은행을 다니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컴퓨터 관련 강의와 전문 잡지의 필자로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은행원 생활을 하던 도중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특기와 재능을 은행장님께서 알게 되셨고 은행장님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전자금융이나 IC카드, 시큐리티 등 전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문기업에 스카웃되고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얼마 후부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독립해서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은 경영학이지만 지금은 공학과 에너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고등학교와 경영대학에서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이 듣고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죠. 그런데 그 주제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언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말입니다. 1차 산업혁명, 다 아시는 것처럼 증기기관이 발명되어서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증기의 발명으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2차 산업혁명, 모두가 아시는 에디슨이라는 분이 전기를 발명하죠. 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업이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의 발명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IT 혁명, 즉 전자와 통신기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산업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3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놀라운 속도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IT와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융합혁명입니다.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 지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기계와 장치가 연결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모든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자료를 수집해서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인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세상이 옵니다. 암이나 다른 불치병의 치료가 가능해지고 예방도 되며 인간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변화가 점점 더 빨라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또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만 지금 조금만 긴장을 풀어버리면 다시 후진국이 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기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8대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은 미래자동차, 신약개발이나 생명공학 등의 바이오헬스 산업,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도시인 스마트시티, 미래이동과 물류 시스템인 드론,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미래 금융산업인 핀테크 등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산업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야 할 것이 있죠. 모든 산업혁명 과정에는 밝고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과정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경제학자 조셉 슴페터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은 파괴되고 도태시키게 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서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익숙했던 낡은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거의 대부분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생각과 시스템으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동영상에서 그중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바꿀 기술들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IoT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3D 프린팅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유통, 교통, 의료, 교육, 산업이나 심지어 정치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혁신의 결과물들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윤택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과 계획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계는 지금 스마트 시티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무엇일까요?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시 2030년의 스마트 시티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 에너지, 물과 공기, 생활과 복지 시스템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도시가 스스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제공하고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팜은 어떤 것일까요?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팜이 어떤 것인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농사의 IoT 기술을 접목시키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시설을 밤자동으로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양한 시도가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수직 복층 구조의 재배시설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도시에서, 가정에서, 카페에서 어디에서나 손수 농사를 지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농촌의 논이나 밭에서만 가능했던 농업을 보시는 것처럼 빌딩이나 식물 공장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농촌은 더 이상 시골이 아니라 농업도시 또는 친환경, 힐링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를 고향처럼, 고향을 도시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스마트팜이며 스마트팜 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스마트 공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산 공장과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로봇과 3D 프린터의 결합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유연 생산 체계와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최적화 공장 4차 산업혁명 그 중심에 스마트 공장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즉시 생산, 유통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으로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초 단계는 기존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해 생산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중간 1은 생산 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으며 중간 2는 실시간 생산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고도화는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고객 맞춤형 스마트 제품 제작이 가능한 지능형 유연 생산 공장입니다. 즉, 스마트 공장은
공장 전체를 가상 물리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 설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의 새로운 내일입니다. 2014년부터 도입된 스마트 공장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매출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새로운 혁신, 스마트 공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현재 진행되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솔루션 및 연동시설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수준 향상과 시스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로봇 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 지원 사업으로 나눕니다. 지원 사업에 접수하면 지정된 기술위원과 지방 중기청 담당자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과 함께 공정의 개선점과 솔루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맞춤형 계획에 따라 스마트 공장 구축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의 원활한 구축과 확산을 위해 은행 또는 기관과 연계한 금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스마트 공장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으로 우리의 내일이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성공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대량의 정보와 자료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공유와 공유 경제, 그리고 사람들과 정보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 지성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초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인공지능과 로봇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야 할 존재일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서울에 위치한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간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 전 세계는 들썩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인간은 한국의 바둑 천재 이세돌이었고 인간인 그에게 완승을 얻어낸 상대는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에서 제작한 바둑 특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파고였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소프트웨어가 인간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인간의 경험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기계학습 기술은 그 정확성과 효율성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거라 주장한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실제로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조차 그런 발전 속도는 일어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반도체의 발전 속도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법칙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갔다. 그들이 이를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볼 것이며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또한 이런 무어의 법칙을 수혜자로 과거에는 이론만 그쳤던 기술이 반도체 발전으로 실현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본 능력인 학습 능력을 갖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류는 가장 효율적인 기관인 뇌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가공해서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 결합되면서 뇌의 역할을 대체하고
다양한 기술과 센서가 감각기관 역할을 하면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습 능력과 결정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경로 안내이다. 과거의 내비게이션은 이미 입력된 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는 기계에 불과했지만, 현대의 내비게이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준다. 이 판단에 따른 데이터 또한 학습에 반영되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단 경로에 몰리지 않게 자의적으로 경로를 조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기존의 직업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 대부분의 미래 보고서가 지적해왔던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직업의 공통점은 그중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계속된 발전은 이러한 반복 가능한 직업 그 너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약사, 판사, 의사 등의 전문직이 그러한 직업의 예시이다. 이미 의료 목적으로 도입된 인공지능의 암 판별 정확도를 96%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마틴 포드는 인류가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암울한 미래를 그렸을까? 분명 인공지능은 과거에 말을 대체했던 자동차 같은 기술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자신의 기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 불리는 학습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적응력이죠.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이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숭배할 필요도 없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에 태어났음을 기억하라. 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야 한다. 말의 고유 능력인 기동성이 자동차에게 뺏긴 순간 말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듯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학습 능력, 결정력, 그리고 적응력이 인공지능에게 밀리는 순간만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커다란 자료 뭉치가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센서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축적하고 분류해서 통계를 내고 분석하여 만들어진 체계화된 자료와 정보 시스템의 총화입니다.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와 성공의 키워드. 네 번째로 공유 또는 공유경제입니다.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것 이상으로
하나를 공유하고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와 나눔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산의 개념을 넘어 가치와 효용, 즉 서비스까지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토지 공개념이 초기의 공유경제 모델일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와 성공의 키워드. 마지막으로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은 다수가 서로 협력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 축적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을 말합니다. 협업지성, 공생적 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 또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은 포털의 카페, 채팅 프로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지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인간 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집단지성은 혼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고 절망적인 낭떠러지 앞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며 오를 수 없는 높은 성벽이나 산에도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두 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을 모르시겠다고요? 도서관에 찾아가 보시는 건 어때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건요? 그것도 아니라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바로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보는 거죠. 집단지성? 그게 뭔데? 혹시 위키피디아를 써보셨나요? 트위터나 지식인 서비스는요? 그럼 여러분은 집단지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셈입니다.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낫다. 집단지성이란 한마디로 평범해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공룡처럼 생긴 그래프는 정보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머리의 20%가 전체의 80%를 만들었죠.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 노란 꼬리가 무한하게 늘어나게 됐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젠 머리보다 꼬리가 더 커진 셈이 됐어요. 이렇듯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상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식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집단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죠.
누구나 마음대로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할 권한이 주어지는 위키피디아는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2001년 처음 모습을 보인 위키피디아는 현재 전 세계 250개의 언어로 지식이 모이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몇 배나 많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집단지성이란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집단지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대장장이만 사는 마을에서 위키피디아를 만든다면 거기에는 대장장이에 대한 내용밖에 없겠죠. 이처럼 집단지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첫째,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개개인들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셋째, 모여진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종합해낼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단지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지식을 추구합니다. 집단지성이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2010년 1월의 IT 지진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샤이드라는 사이트는 온라인 지도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 현장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집계되었고 지도상에 파악하기 좋게 정리된 데이터들은 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서로와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지속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모으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집단지성은 정답만을 위한 지식을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보편적인 의미를 찾아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말했듯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보자고요. 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Take the bus.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Take the bus. 자,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은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즉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그 비슷한 비율로 경제와 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기대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일자리는 불안하지만 경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소수의 준비된 인재들이 번 돈으로 미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사회복지의 그늘에 앉아 식은땀을 닦으며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에는 기계화로 인하여 단순 노동자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기의 발명과 다양한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숙련된 노동자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나 컴퓨터 정보통신 등이 발전하면서 전문가와 기술자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떨까요? 1, 2,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했던 노동력은 거의 대부분 로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종래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높은 학벌과 숙련된 기술, 해박하고 깊은 지식, 부지런함, 성실함 등의 능력과 가치는 모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그림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변화로 가치와 필요한 인재의 능력이 거의 대부분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창조적 파괴가 사회 전반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겨나는 많은 기술의 진보 항목과 미래 사회의 변화 항목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경계가 붕괴되고 기계의 능력과 역할이 확대되며 따라서 인간의 역할과 능력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계속하여 미래 일자리가 변화하는 5가지의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동인
즉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 환경과 기업 문화, 고용 환경과 산업 구조, 그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치와 지식을 위한 사람 간의 관계와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고, 일자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관리하게 되며 준비된 전문가와 준비되지 않았던 노동자들로 일자리가 양극화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의 개념이 취직이 아니라 자가 고용과 창업으로 바뀔 것이며 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아닌 창조적인 서비스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출근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터의 개념이 확장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곳에 모인 많은 세계 인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의미 있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의 경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9가지의 미래 기술과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 2. 컴퓨터, 처리 성능과 빅데이터 3. 새로운 에너지 기술 4. 사물 인터넷 5. 공유 경제와 크라우드 소싱 6. 로봇공학과 자율운송 기술 7. 인공지능 8. 3D 프린팅 9. 첨단 소재 및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순서였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무행정과 제조업 건설 등의 일자리는 점차 수요가 적어질 것이며 재무관리나 매니지먼트 경영, 컴퓨터 수학이나 건설공학 등 전문직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판매직 일자리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다보스 포럼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비슷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나 되고 약간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35%나 됩니다. 현재 수행 업무의 약 80% 정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약 80% 정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조사 자료입니다.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얼마나 준비되고 또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와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할까 하는 고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교육의 역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육은 모두 학교의 책임일까? 아니면 학교와 부모님들의 책임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육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와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움과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 다음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When AlphaGo won that Go contest in Korea, that was a turning point. With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d done something that was clearly as capable as a human. À moyen terme, on ne fera plus aucun des métiers qu'on fait aujourd'hui pareil qu'on le fera dans le passé. C'est-à-dire que la partie qui est juste de la connaissance, elle sera automatisée par une machine. 기계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학들이 있습니다. Most of higher education was invented in the 19th century. It worked pretty well in the 20th century, and it's broken in the 21st century. Now the professor is not the expert, the professor is the coach. Because technology is changing so quickly, we couldn't even teach our students what's going to be out in 5 years or 10 years or 20 years because we don't even know what it is yet. But the thing we can do is help them learn how to learn.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실에 아이들을 가두어 놓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거나 달달 외워서 시험을 치르고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새벽부터 학원이나 레슨을 받으러 다니느라 잠을 줄이고 친구들 간에 서로 성적으로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훗날 역사는 우리들을 자신의 제자와 자기 자식을 고문하고 학대했던 잔인한 어른들로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백과사전을 머리에 집어넣은 인간의 두뇌는 뒷골목 쓰레기통에 버려진 오래된 컴퓨터의 CP보다도 더 가치 없는 물건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시험 보는 기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버려질 쓰레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내 제자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의 경쟁자로 키우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는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경쟁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다 인간적인 인간이 바로 인재입니다. 2015년에 매일경제와 옥스퍼드 마틴스쿨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기계, 즉 인공지능이나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9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를 인식하는 사회지각 능력,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상하는 협상 능력,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력,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며 관계를 맺는 관계성,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창조하거나 기획하는 독창성,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간 고유의 예술성과 공감 능력, 손가락을 이용한 정교한 작업 능력, 학습을 통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고치는 손재주, 열악한 환경이나 부족하고 결여된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의지와 확신 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너무나 인간적인 능력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고 또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협동심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확장된 협동심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측정할 수 없는 감성적이거나 인간관계의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근 저명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이며 세계적 도시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는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개인의 탤런트와 기술인 테크닉, 그리고 톨레랑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톨레랑스, 즉 관용과 아량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해내기 어려운 분야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인류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방향에 대하여 3가지의 중요한 권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20세기 교육 제도의 유산인 문과, 이과 분리 교육을 중단하고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없으며 기업에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한 환경에서
기업은 경쟁보다 공생하는 전략이 생존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과 교육기관이 서로 협조체제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도 미래전략 2019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다보스 포럼에서의 최고 경영자들의 공부와 유사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물론이고 인간 본연의 정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습자들이 물리적 공간 위주의 전통적 학교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학습의 장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책임성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과 기초수학 등 스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코딩 교육 등 ICT 기반의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생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숨가쁘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았고, 어떤 인재가 필요하며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21세기 혁명적인 기술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문해와 수해, 과학, ICT, 경제적 개념과 문화, 시민의식 등의 기초 위에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하여 협력과 협동정신을 함양해야 하고 리더십과 도전정신, 적응력 등의 인성까지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미래가 뭔지 참 해도 너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봇인 저의 말투도 조금 웃기죠? 저도 시키는 대로 읽고 있지만 제가 들어도 좀 어색하고 웃깁니다. 그렇죠. 이제 로봇인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주인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험보다는 가능성을, 기술보다는 창의력을, 경쟁보다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의 내용만을 남기고 강연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아이를 기른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늘상 하는 말이었지만 새삼 키운다, 기른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몸을 크도록 해주는 것이 키우는 것이고 자식은 후계자로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걸까? 내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르고 있는 걸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